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저는 이날 이때껏 큰 풍파 없이 살아왔어요. 이게 다 성실하신 부모님 덕이죠. 아버지는 38년째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시고, 엄마는 아버지를 도와 가게 일을 하시며 저희를 키우셨거든요. 그 덕에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부모님이 서울의 3층짜리 상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으셨죠.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저와 언니는 부잣집은 아니지만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랬던 제가 재작년에 파출소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파출소나 경찰서는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 시간 채우러만 가봤지 한 번도 무슨 일이 있어서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일어난 일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네요. 여러분은 가족 중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가족이 아니라 사회에서 만났으면 이미 손절했을 것 같은 사람이요. 저에게는 바로 언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 제가 바라본 우리 언니는 참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험만 봤다 하면 올백이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학원에서 알아주는 모범생이었어요. 언니는 공부를 잘한 만큼 대학도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가게 되었죠. 그랬던 언니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집안의 골칫덩어리가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핑계로 백수 생활이 7년간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언니가 시험에 5번째 떨어졌을 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주희야, 7급 공무원 말고 차라리 9급 시험을 보는 건 어떠니? 이렇게 마냥 시간만 허비하느니 9급부터 시작해서 7급으로 진급해도 되잖아. 엄마, 지금 나더러 말단 공무원을 하라는 거야? 나 강주희야. 자존심 상해서 9급은 붙어도 내가 하기 싫어. 그래, 네 성격 아니까 엄마도 5년간 네 뒷바라지 했지. 그런데 9급도 들어가면 나중에 진급시험 봐서 승진할 수 있다며. 엄마, 설마 나 학원비 대주는 게 아까워서 그래? 엄마 그런 거면 진짜 양심도 없는 거야. 주연이 저기 집에는 유학까지 보내줘 놓고 나는 고작 학원비 대주면서 이제 공부 그만하라고? 엄마 진짜 너무한다. 부모가 돼서 자식 뒷바라지 더 해준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엄마는 내 공부 의지나 꺾고. 엄마 진짜 내 엄마 맞아? 언니가 한번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더군요. 엄마 앞에서 책을 박박 찢고 머리를 책상에 박기까지 했습니다. 언니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어요. 그 바람에 엄마가 놀라서 언니를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언니는 어려서부터 저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늘 공부도 잘했고 예술적인 면까지 뛰어났어요. 그림만 그리면 상을 타고 글만 쓰면 글짓기상을 타오곤 했거든요. 그에 비하면 저는 학교에서 성적도 그저 그랬고 어느 방면이든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없었어요. 당연히 부모님 관심도 늘 언니에게 먼저 갔습니다. 친척들이나 엄마 주변 지인들도 항상 언니 안부를 먼저 묻곤 할 정도였죠.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 때 친척 따라 유학을 가게 되면서 우리 두 자매의 평판이 뒤집혔어요. 큰 이모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저희 엄마께 언니와 저를 그쪽 학교에 유학을 보내보라고 권했거든요. 그 당시 엄마는 저와 언니에게 공평하게 물었어요. 저는 그저 해외 생활이 해보고 싶어서 가겠다고 했고, 언니는 별 관심이 없는지 한국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 덕분에 언니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스카이 중 한 군데에 합격해서 학교를 다녔고, 언니는 그보다 2단계 정도 아래 학교에 다니게 되었죠. 대학 레벨 나누는 게 조심스러워 차마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언니가 저보다 인지도가 낮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언니의 히스테릭이 시작되었죠. 저를 하인대하듯 하고 이 집에서 아무도 자기를 건들 수 없다는 듯이 행동하더군요. 그러더니 결국 어느 날 일을 치더라고요. 야, 가서 커피 좀 사와. 지금 10시야. 나 지금 완전 힘들어. 그냥 집에 있는 거 타 먹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로. 아, 진짜. 이런 건 집에 있는 언니가 좀 갔다 와라. 꼭 이 밤중에 내가 커피 사러 나갔다 와야겠어? 나 오늘 야근까지 해서 진짜 힘들단 말이야. 화장창.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전신 거울이 깨졌습니다. 언니가 나무로 된 독서들을 집어 던졌거든요. 저는 다행히 다치진 않았는데 그 소리에 부모님이 달려오셨어요.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놀라셨습니다. 대충 상황을 파악한 아빠는 언니에게 큰 소리를 내며 나무라셨어요. 평소 점잖으신 아빠가 옆집까지 소리가 들어갈 만큼 큰 소리를 내시니 평소 기고만장하던 언니도 조금 수그러들더군요. 다만 언니는 이 상황을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언니의 고시 공부가 6년차에 접어들면서 나날이 예민해져가는 중이었습니다. 그걸 부모님도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언니가 예민하게 굴고 저를 함부로 대해도 네가 이해하라며 넘기시곤 했죠. 하지만 점점 그 강도가 세지니 아빠가 보다 못해 언니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이 그깟 시험이 뭐라고 왜 네 동생한테 행패를 부려? 네가 시험 합격 못하는 게 네 동생 탓이야?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도 함부로 대하는 네가 공무원이 돼서 나라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깟 시험이 뭐가 중요해? 별것도 아닌 걸로 제 성질 하나 못 참는데 너 이런 식으로 네 마음대로 성질 부릴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결국 아빠도 그동안 참아왔던 게 폭발하셨나 봐요. 언니에게 집을 나가라고까지 하셨죠. 누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내가 자꾸만 시험 떨어지는 것도 다 가족들 때문이야. 동생이 언니 커피 심부름 하나 못해줘? 아빠는 툭하면 주연이 편만 들고 엄마는 맨날 고시 때려치라고 하고. 그러니 내가 안 예민해져? 원인 제공은 전부 당신들이 해놓고 왜 나한테 나가래? 그렇게 내가 꼴 보기 싫으면 고시학원 앞에 오피스텔 구해주던가. 너 그만하지 못해? 언니는 저를 째려보면서 담배를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엄마는 그런 언니를 뒤쫓아 나갔어요. 저 싸가지 없는 거 저거. 에휴. 아빠는 가슴을 치시면서 빗자루를 가져와 거울을 쓸어 담으셨어요. 저는 아빠 손에 들린 빗자루를 뺏어서 제가 대신 치웠죠. 그 후 아빠는 언니에게 이번 시험까지만 지원해 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올해 안에 못 붙으면 그만두고 회사에 입사하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언니는 시험에서 또 떨어졌고 카드와 생활비가 끊기게 되었어요. 언니는 이 상황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엄마가 언니를 잘 구슬리시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언니가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정말 취직을 하더라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제약회사의 품질관리 파트로 입사를 했죠. 가족들은 모두 언니의 취직을 축하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정작 언니는 심드렁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야 하니 옷과 가방을 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카드로 300만 원어치나 긁고 왔죠. 그런데 딱 한 달 만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둔 이유는 그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그저 핑계일 뿐이었죠. 그냥 일하는 게 싫은 눈치였어요. 그 후 고시공부 1년 정도 더 해보더니 아예 때려치더라고요. 그리고 2년을 백수로 놀더군요. 결국 언니는 우리 집안의 골칫덩이가 되어버렸어요. 엄마의 걱정은 날로 커져갔고 저와 엄마는 언니 눈치를 보며 비위 맞추기에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도 언니에게 일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언니가 스스로 회사에 들어가더군요. 그 무렵 기분도 좀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와 저는 언니의 변화에 신기해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회사에 입사한 언니가 웬일인지 그만두지도 않고 잘 다니더라고요. 아빠도 언니가 변한 모습에 한시름 놓으셨어요. 그 당시 저는 4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동갑이라 서로 돈 좀 모으고 나면 결혼할 참이었죠. 마침 목표한 전세금까지 마련해서 이제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미 남친의 존재를 알고 계셔서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모두 축하해 주시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제 결혼 이야기를 들은 언니가 생 난리를 치는 겁니다. 너 진짜 싸가지 없다. 네 눈엔 나 안 보여? 어딜 언니를 제치고 네가 먼저 시집을 가려고 해? 갑자기 뭔 소리야. 결혼의 순서가 어딨어? 네가 그러니까 내가 맨날 잔소리하는 거야. 결혼의 순서가 왜 없어? 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너 나 결혼하기 전까진 결혼하지 마. 그게 무슨 억지야. 언니 남친도 없잖아. 황당해하는 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저는 그동안 결혼하려고 돈도 모으고 나름 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에 비하면 언니는 이제 스스로 돈 벌기 시작한 지 고작 6개월 차였어요. 게다가 남자친구도 없었고요. 누가 나 남친 없대? 내가 말 안 하면 없는 거야? 나도 남친 있어. 나 곧 결혼 얘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 결혼 얘기 나오게 할 테니까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딱 기다려. 주희야, 억지 부릴 걸 부려. 너 요즘 회사 잘 다녀서 엄마 아빠도 너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또 그래? 막말로 주연이 먼저 시집 가면 엄마 아빠가 모아둔 돈 다 얘한테 들어갈 텐데 그럼 난 나중에 어쩌라고. 돈 없으니까 맨몸으로 시집 가라고 할 거야?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유학도 주연이 전년만 갔다 왔는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시집은 무조건 먼저 갈 거야. 얘기를 잠자코 듣고 계시던 아빠가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마음씨 못되게 쓴다고요. 저도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언니 말 무시하고 그냥 조용히 결혼을 진행할 생각이었어요. 결혼 얘기는 언니 없을 때만 하기로 했고요. 그랬는데 양가 인사를 앞두고 일이 터졌습니다. 언니가 남자 데려올 테니 기다리라고 한 지 딱 한 달 반 지난 시점이었어요. 언니가 정말로 남편감을 데려왔더라고요. 엄마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남친만 데려온 게 아니었거든요. 엄마, 나 결혼해야 돼. 애도 생겼어. 일부러 보란 듯이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며 한쪽 입꼬리를 올려서 웃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언니의 남자친구는 언니가 새로 들어간 제약회사 대리였어요. 언니는 품질관리팀이었고 남친은 연구개발팀이었죠. 언니의 남친은 조건으로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안도 직장도 연봉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저는 제 결혼을 미뤄야 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도 언니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니 이해해 주셨어요. 언니는 집안의 축하를 받으며 부모님이 모아둔 자금을 싹 다 들고 시집을 갔습니다. 제게 단돈 100만 원도 남기기 싫다는 듯 예물이며 예단이며 모두 최고급으로 해가더군요. 저야 어차피 제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하려고 했기에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언니의 결혼식이 2주 정도 남은 시점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비 형부의 충격적인 정체였죠. 어느 날 언니의 고등학교 절친이었던 남주 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주연아, 너네 언니 곧 결혼하지? 혹시 청첩장 보내줄 수 있어? 남주 언니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격양되어 있었어요. 언니, 청첩장 못 받았어? 언니가 다 보낸 것 같던데 누락됐나? 아,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이 미친 것.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청첩장 안 보낸 것 때문에 그래? 실수로 그랬겠지. 실수? 어떤 미친 것이 실수로 지 절친 예비신랑 뺏어가냐? 그것도 모텔로 유인해서 임신까지 해가면서.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가슴이 덜컹했죠. 남주 언니는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한때는 언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사람이 언니의 결혼식에 찾아와 깽판을 놓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죠. 남주 언니는 저와의 전화 끝에 울먹이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남주 언니에게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남주 언니를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우리 언니가 뒤통수 친 이야기를 2시간이나 들려주던 남주 언니를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언니, 내가 다 미안하다. 그래도 임신했다니까 어떡해. 언니 화나는 거 100번 이해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언니 입장에서는 차라리 잘 된 건지도 몰라. 결혼 전에 그놈이 어떤 인간인지 알았잖아. 친구가 지보다 잘 나간다고 질투해서 친구 남친 꼬시는 우리 언니나 꼬신다고 넘어가는 예비 형부나 그 나물의 그 밥이야. 끼리끼리 놀게 냅두고 언니는 언니 인생 찾아. 언니 그럴 능력 되는 사람이잖아. 우리 언니랑 결혼한 형부 두고 할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예비 형부보단 언니가 훨씬 아까워. 날 봐서라도 언니가 참아. 부탁할게. 결국 결혼식장 뒤 엎어버린다던 남주 언니를 가까스로 말렸습니다. 제가 남주 언니와 친분이 있었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남주 언니는 언니의 고등학교 절친이자 라이벌이었어요. 남주 언니가 수능을 더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면서 언니와의 사이가 틀어졌죠. 남주 언니는 증권회사에 입사하면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잘 나가니 저희 언니가 무척 질투했습니다. 남주 언니만 만나고 오면 기분이 더럽다며 잘난 척 오진다고 욕하곤 했거든요. 그랬는데 남주 언니와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를 가로챈 거였죠. 참, 정말 내 가족이고 내 친언니지만 우리 언니라는 사람의 인간성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더군요.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리니 예비 형부에게 실망하는 눈치였습니다. 언니에게 형부의 정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니 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터군요. 그게 뭐 어때서?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 그리고 막말로 남주가 성우 씨랑 결혼한 것도 아니었잖아. 뭐 결혼했어도 내가 맘에 들면 뺏을 수도 있는 거지만 넌 내 동생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 편이냐? 내가 남주 남친을 뺏었든 어쨌든 넌 내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주 언니 말리고 왔잖아. 언니 결혼 망치겠다고 하는 거 간신히 진정시켰다고. 언니 나 아니었으면 결혼식이고 뭐고 개판 났어. 그나저나 남주 표정 봤어? 걔가 뭐래? 설마 네 앞에서 울진 않았지? 언니는 뭐가 재밌는지 크크대며 웃는데 정말 내 언니지만 상종도 하기 싫더라고요. 아무튼 언니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 후에 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친정에 왔습니다. 평소 시댁을 잘 챙기지 않는 것 같았는데 명절에도 임신을 핑계로 안 가더라고요. 명절날 말도 없이 언니가 와서 친정엄마가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너 명절인데 너희 시댁에 안 갔어? 거길 왜 가? 귀찮게. 나 임신했잖아. 너 안정기도 지났는데 시댁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른들이 안 온다고 섭섭해 하시겠다. 괜찮대도 내가 몸 안 좋다고 말해놨어. 너 결혼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 생일도 안 챙기고 명절까지 안 가면 김서방이 싫어하지 않어? 남자들은 그런 거 은근 서운해해. 너 편하자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경조사 잘 챙기면서 살아. 잔소리는? 나 엄마 잔소리 들으러 온 거 아니야. 쉬러 온 거지. 그리고 지가 싫으면 어쩔 건데? 나 임신했는데. 아 몰라. 나 한숨 자게.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싸가지 언니가 임신까지 하더니 완전 상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야, 너도 나처럼 여우같이 살아. 나중에 결혼해서 곰같이 시키는 일 다 하고 있지 말고. 이 언니 보고 배워. 알았냐? 생각하는 것도 참 저랑 안 맞았어요. 결혼했으면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하는데 완전 무법자였죠. 이쯤 되니 형부가 안 됐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언니는 출산을 했고 툭 하면 엄마께 아이를 맡겼습니다. 엄마가 조카를 봐주는 동안 언니가 하는 일은 시댁 식구들 욕이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딱히 그쪽 어른들이 잘못하신 게 없는데 언니는 입이 마르도록 욕하기 바빴습니다. 엄마와 저는 별다른 대답 없이 들어주기만 했죠. 그 무렵 저도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미뤄왔던 결혼이라 아주 빠르게 준비해서 후딱 해치웠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스스로 힘으로 결혼식을 올렸죠. 아빠가 예식장 비용만큼은 본인이 내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시게 했고요. 제 남편은 언니와 사이가 썩 좋지 않았어요. 사귀던 중에 언니가 한번 보자고 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를 면전에 대고 깔아 뭉개곤 했거든요. 세훈씨 이마가 진짜 넓다. 이마 넓은 사람들 나중에 대머리 된다던데. 언니, 사람 앞에 두고 그게 무슨 막말이야. 언니 이러려고 보자 그랬어? 세훈씨 미안해. 괜찮아. 야, 너 네 남친 부모님이랑 만난 적이 있어? 아니, 그건 왜 물어? 아빠가 대머리면 자식도 대머리니까 결혼 전에 미리 확인해보라고. 언니, 진짜 왜 이래? 세훈씨, 가자. 자기야, 잠깐만. 오늘 혹시 제 인내심 테스트하는 날인가요? 그럼 저도 제 미래 처형 되실 분께 실례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머리숱 많으세요. 이마도 저처럼 헐친하시고 미남이세요. 저처럼요. 제가 어디 가서 잘생겼단 소린 들어봤는데 대머리 될 거란 소린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네요. 앞으로 외적인 지적은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연씨 언니분께 이문세 닮았다고 말 안 하잖아요. 뭐? 이문세? 저는 언니의 불똥이 틀까봐 남친 데리고 나와버렸고 언니는 그날 집에서 부들부들거리며 절 기다렸죠. 남친 싸가지가 없다는 둥 널 무시하니까 자기한테 그딴 소리 한 거라는 둥 자기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제 남친이 진짜 싸가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보면 지나치지 못하고 꾸준히 봉사활동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모습에 반해서 제가 사귀게 된 거였고요. 남친은 그날 언니가 절 무시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더군요. 워낙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라 언니의 태도에 더 참지 못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 후로도 언니는 제 남친을 무시하고 나쁘게 말하곤 했어요. 게다가 남친이 결혼 전 양가 인사하러 왔을 때 부모님께 애를 맡겨놓고 사라진 적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언니에게 엄청 연락을 했는데 언니에게 온 대답은 딱 한마디였어요. 내 애가 중요하지 결혼도 안 한 네 남친이 중요하냐? 언니는 그날 밤이 되어서야 나타났어요. 아빠가 화가 나서 언니에게 노발대발하셨죠. 언니 딴에는 엿먹어보란 심정으로 그런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남친이 조카를 예뻐하는 모습에 부모님께 오히려 좋은 점수를 따고 돌아갔습니다. 아무튼 언니의 회방은 결혼식 날까지 계속되었죠. 제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고 하루 전날 선언했거든요. 엄마는 언니에게 잠깐이라도 결혼식에 왔다 가라고 했는데도 언니는 아프다고 못 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 날 늦게 오긴 했거든요. 알고 보니 엄마에게 용돈 100만원씩 받기로 약속받고 온 거였어요. 결혼 전부터도 부모님께 학원비며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던 언니가 결혼 후에도 저러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저 한숨만 나왔죠.
그걸 다 받아주는 엄마도 좀 답답했고요. 어쨌든 결혼식에 늦게 온 언니는 사진만 간신히 찍고 밥만 먹고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피로 현장에서 인사하며 돌아다니는 제게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군요. 넌 언니가 아프다는데 네 결혼식이 중요하냐? 이기적인 년. 드레스 보는 눈 하고는 저도 안 입게 생겼네. 옆집 할머니한테 중고로 사왔냐? 저는 일부러 대꾸도 안 하고 언니를 지나치려는데 언니가 제 손목을 잡아 못 가게 하더군요. 그리고는 남은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아참, 그리고 네 신랑 쪽 축의금 받는 사람 도대체 왜 그러냐? 돈 받은 거 보란 듯이 세고 있고. 아유, 수준 떨어지게. 네 시간 사람들 수준 안 봐도 뻔하지. 그만해라. 선 지키라고. 사람 속 살살 긁는 언니에게 저도 이악 물고 얘기하게 되더군요. 그걸 본 엄마가 언니를 데리고 피로 현장을 나갔습니다. 참 신랑도 옆에 있는데 민망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이미 언니에 대해 알고 있어서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언니와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냈어요. 가족 행사 때 얼굴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얼굴 보면 늘 기분 상할 만한 이야기를 해서 툭탁거리며 헤어지기 일쑤였죠. 엄마가 가운데서 새우등 터져가시면서 저희 둘 사이를 말리셨는데 그러다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저는 결혼 후에도 남편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2년간 아이가 안 생기더군요. 딱히 피임을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난임센터를 다니게 되었어요. 시험관을 4번이나 하게 되었죠. 물론 4번 다 실패했습니다. 돈도 돈대로 많이 들었지만 돈보다도 애가 안 생겨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제 고충을 아시니 걱정하시는 눈치였죠. 그러던 중 친정에 간 날 언니도 왔더라고요. 사소한 일상 대화를 하다가 이야기가 아기 문제로 흘러갔습니다. 언니는 이미 둘째까지 낳아서 기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주연이 너 한약이라도 좀 지어줄까? 아무래도 몸이 먼저 건강해야 하니까. 한약? 그럴까? 야, 무슨 한약 먹는다고 애가 들어서냐? 임신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걸 못해서 수천씩 써? 돈이 아주 썩어나지? 뭐? 언니는 내가 안쓰럽지도 않아? 진짜 언니는 공감 능력이라고는 1도 없네. 난 임신 잘 되니까 당연히 공감 안 되지. 그나저나 엄마, 설마 얘한테 시험관 하라고 돈 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우리 애들 영어 유치원비나 대줘. 밑빠진 독에 물 붓지 말고. 주희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 동생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너 못된 소리 할 거면 애들 데리고 너네 집에 가. 뭔 말만 하면 맨날 집에 가래. 아 알았어. 취소. 됐지? 친정엄마는 한숨을 크게 쉬시고는 일어나 화장실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언니가 제대로 저를 한 방 먹이더군요. 정말 그래? 많이 힘들어?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연히 스트레스 받지. 그럼 그냥 내가 제부랑 애 낳아서 너 줄까? 그 말에 너무 충격받은 제가 먹던 찻잔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놨어요. 잔이 깨졌고 바닥에 커피가 흘렀습니다. 너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게 언니한테 너? 이게 미쳤나? 미친 건 너지. 저는 언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소리를 지르자 조카들이 울더라고요. 컵 깨지는 소리에 놀란 엄마도 화장실에서 뛰쳐나오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응? 엄마는 저희 자매를 말리셨고 급기야 깨진 컵에 엄마 발이 찔리고 나서야 우리 자매는 싸움을 멈췄습니다. 엄마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후로 언니와 저는 서로 멀리했습니다. 엄마가 전후 사정을 다 들으시고는 언니를 나무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있을 땐 친정에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결국 2주 뒤에 있을 아빠 생신도 따로 챙겨드렸죠. 저는 그 사건으로 언니와 정말 연을 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면 제 남편이랑 애를 낳겠다는 막말을 내뱉을까요? 전 원래도 언니에게 실망할 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이번 일은 제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언니와 얼굴 안 보고 지내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 덕분인지 뭔지 저는 5번째 시험관 시술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제 임신 소식에 모두가 기뻐했죠. 언니만 빼고요. 그래도 본인이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축하 전화라도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오산이었어요. 연락 한 통 없었죠. 오히려 형부가 제게 따로 연락해서 축하한다고 할 정도였어요. 형부는 저와 언니 사이가 안 좋으니 늘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가재는 개편이라고 언니가 친정에 안 오니 형부도 점점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임신 8개월 차에 엄마가 반찬 가져가라고 부르셔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언니가 말도 없이 왔더라고요. 엄마가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언니는 저의 부름배를 보더니 피식 웃더군요. 역시나 축하 인사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바라지도 않았어요. 제가 언니를 본체만체 하고 말도 안 붙이니 자기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출산 언제야? 6월 7일. 제왕절개? 등신. 언니가 제게 또 험한 말을 들이대더군요. 제왕절개하는 게 뭐 어때서 제가 등신이란 말까지 듣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자연분만 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안 하는 짓을 저희 언니가 하고 있는 걸 보니 정말 황당했죠. 역시나 사람 안 변한다고 그동안 제가 일부러 연락 안 했으면 눈치껏 개념 챙겨야 하는데 언니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봤으니 밀린 막말을 내뱉기 바빴죠. 사실 제가 자궁 내막증으로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조산기도 있고 해서 일부러 제왕절개를 선택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뻔히 아는 언니가 제게 병신 등신 소리를 해대니 더 화가 났죠. 저도 언니에게 맞받아치고 말았어요. 정상적인 인간관계 못 맺는 언니가 더 등신 같아. 아니, 멀쩡한 대학 나와서 제 밥벌이도 못하고 애 둘까지 낳아놓고 부모님한테 아직도 손 벌리는 게 정상이야? 상등신이지. 언니, 말 나온 김에 병원 가서 뇌 MRI 찍어봐. 나보다 대학 후진대 간 이후로 언니 뇌에 심각한 손상이 생긴 것 같으니까. 그러자 역시나 예상대로 흥분하더군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미쳤나? 왜? 언니는 등신 소리 들으면 안 되고 나는 되고 그런 거야?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는 것도 되게 등신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말 가릴 줄 모르면 아예 입도 뻥긋 하지 마. 언니는 제게 싸가지 없다며 장난친 걸 가지고 흥분해서 난리라고 자기가 더 흥분하더군요. 주희 너, 내가 연락할 때 말고는 오지 말랬지. 왜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서 싸움질이야. 얼른 가. 니네 애들 데리고 가. 결국 언니는 그렇게 돌아갔고 저는 더 철저히 언니를 무시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저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귀하게 얻은 아이라서 얼마나 예쁘던지요. 저는 엄마께 애 맡기기도 미안해서 특별한 일 아닌 이상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너무 예뻐서 한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망의 사건이 터진 날이었죠. 엄마가 한밤중에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얘 주연아, 혹시 네 언니 너네 집에 갔니? 그게 뭔 소리야? 언니가 우리 집에를 왜 와? 온다고 해도 내가 못 오게 하겠지만. 안 갔다는 거지? 그럼 이거 뭔가 일이 생겨도 단단히 생긴 것 같은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의 수화기 너머로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언니가 낮에 아이 둘을 엄마께 맡기고는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 시간이 무려 밤 12시였어요. 엄마가 형부에게 연락도 해보았는데 형부가 말하길 언니가 집을 나간 것 같다고 하더랍니다. 둘이 싸운 거냐고 물으니 형부가 성격 차이로 싸웠다고 했대요. 엄마께 들은 말을 옮기자면 형부가 이렇게 말했대요. 장모님, 저 정말 주희랑 살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시댁에 용돈 30만 원 드리는 것도 못 드리게 하는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저를 현금 인출기 취급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주희가 저한테 매일 야근하고 오라고 부추겨서 지난달엔 단 하루도 안 빼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했어요. 아침은 당연히 안 차려줘서 아침 점심 다 회사에서 먹는데 이젠 저녁도 회사에서 먹고 오라고 해서 그렇게 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건지 돈 버는 기계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도 형부 얘기를 듣는데 할 말이 없으시더랍니다. 자기 딸을 감싸주고 싶은데 사위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대요. 사실 평소에 언니가 하는 말만 들어도 형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언니는 평소 자기 남편을 내 노예라고 부르곤 했거든요. 결국 작은 다툼 끝에 언니가 집을 나간 것 같다는 게 형부의 의견이었죠. 우리는 다음 날까지 기다려보고 언니가 안 돌아오면 실종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안 돌아왔습니다. 결국 실종신고를 했죠. 그리고 다음날 오후 늦게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를 찾았다고요. 엄마, 아빠, 형부, 그리고 저까지 모두 꽤 멀리 떨어진 파출소로 달려갔어요. 차로 거의 2시간이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언니가 천안까지 왜 간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곳에 가보니 언니의 행색이 말도 아니더군요. 눈화장은 다 번져서 팬더가 되어 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는 데다 옷은 입은 건지 벗은 건지 모를 정도의 반나체 상태였어요. 모텔 주인이 신고하셨어요. 김주희 씨가 돈도 안 내고 모텔에서 나가지도 않는다고요. 내 지갑이랑 가방이랑 핸드폰이랑 전부 없어졌다니까. 그리고 난 이 모텔 들어온 기억도 안 난다고. 김주희 씨, 아까 CCTV 다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남자친구분이랑 껴안고 뽀뽀하면서 들어오는 거 다 보셨으면서 왜 또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 그 남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나이트에서 만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나이트를 가긴 했는데 그 사람 만난 기억이 없다니까요. 앞으로는 술 적당히 드시면서 노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러니까요. 그 남자 누군지 조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정말 제 의지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멍자국이나 다친 곳 있어요? 없어요. 그럼 혹시라도 그 남자분 이름이나 뭐 나이 같은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뭘 해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뭘 근거로 우리가 그 남자를 찾아서 조사를 하느냐고요. 그럼 일단 도난 신고부터 해드릴게요. 그럼 되죠? 뭐 기억나는 거 있으면 그때 연락 주시고요. 아우, 경찰들 진짜 일 더럽게 안 하지. 뭐라고요? 아이, 나 이 아줌마가 정말. 애 엄마가 나이트 가서 원나잇 하셨으면 조용히 집에 들어가시면 되지. 왜 워만 우리한테 화풀이 하십니까? 예? 김주희, 그만하고 나와. 나 정말 억울하다고. 원나잇은 무슨 원나잇이야. 사람을 뭘로 보고. 순경 주제에 누굴 모함해? 당신 이거 명예훼손이야. 알아? 그만하고 나오라고. 더 이상 사람 쪽팔리게 하지 말고 입 다물고 나와. 결국 형부가 언니 손을 잡고 끌자 언니는 질질 끌려 형부 차에 탔습니다.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마에 손을 얹고 한숨을 크게 쉬셨죠. 엄마는 모텔 주인에게 값을 치르시고 나오셨어요. 엄마는 형부 눈치를 보시며 불안해 하셨습니다.
정말 내 딸이지만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주 사위 보기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애도 둘이나 있는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에휴. 역시나 집으로 돌아오고 얼마 후 언니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사건 다음 날 언니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는데 친정집으로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고 했죠. 어느 날 엄마가 제게 전화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언니네 시댁에서 친정에 전화를 해서 그동안 쌓인 불만을 얘기하셨는데 엄마가 너무 창피하셨다고요. 사돈, 저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안 와도 시어머니가 시짜질 한다고 할까봐 눈치 한번 준 적 없고요. 명절이고 생일이고 며느리가 하고 싶다는 대로 다 맞춰줬습니다. 명절에 빈손이어도 괜찮았고 5년 동안 용돈 한번 못 받아봤어도 괜찮았다고요. 왜냐, 내 아들한테만 잘하면 되겠지 생각했으니까요. 손주를 둘이나 낳아줬으니 그거면 할 도리 다 한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우리한텐 도리 안 챙겨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죠. 이번 일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네요. 저 솔직히 제 아들이 항상 며느리 편만 들어서 이번 일도 괜찮다고 참고 넘어갈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갈라서겠다니 그저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만약 계속 같이 살겠다고 했어도 제가 나서서 두 아이 갈라놨을 거예요. 이렇게 된 마당에 제가 사돈께 연락드린 이유는요. 사돈이 며느라이 교육 좀 잘 시키셔야 할 것 같아서네요. 제 말이 지나치다 생각되시겠지만 정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엄마 정말 한마디도 반박을 못 하셨답니다. 오로지 죄송하다는 말만 하셨대요. 엄마는 우시고 언니는 그 꼴 보기 싫다고 집을 나갔다고 아빠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엄마가 들어 누우셨다고요. 제가 집에 가서 엄마를 돌봐드렸어요. 부모 마음대로 되는 자식이 어딨겠어.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마음 추스르세요. 언니가 이혼하는 거 다 자업자득이야. 언니도 이번 일을 계기로 느끼는 바가 있겠지. 그러니까 엄마 그만 울어요. 그렇게 엄마를 위로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마음이 심란했어요. 언니의 이혼 때문이라기보다는 언니 때문에 신경 쓰느라 부모님 건강이 상할까봐요. 언니에게 쓴소리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날만 벼르고 있었죠. 그런데 언니가 먼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주연아, 아무래도 네 형부 짓인 것 같아. 다짜고짜 전화해서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모텔 데려간 거.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남자 시켜서 나 모텔로 데려가게 한 거 말이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게다가 네 형부 바람 피는 것 같다고. 뭐? 바람은 언니가 피운 거 아니었어? 아, 답답해. 진짜 미치겠네. 날 바람 피운 것처럼 꾸민 게 네 형부고 실제로 바람난 건 네 형부라고 이 멍청아. 언니, 뭔 소리 하는지 알겠는데 나한테 멍청이라고 부를 거면 앞으로 연락하지 마. 언니 때문에 감정 소비할 만큼 나 언니 안 좋아해. 아, 알았어. 미안. 아무튼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그러면서 언니는 자기가 겪은 일을 얘기했습니다. 언니가 나이트를 간 날 형부와 다투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형부의 바람을 의심한 것 때문이었대요. 형부가 셔츠에 여자 화장품 자국을 묻혀서 들어왔더랍니다. 형부는 억지 추측하지 말라고 했고 언니는 형부를 계속 들들 볶았대요. 바른 대로 말해. 너 나 말고 딴 여자 있지? 요즘 부쩍 자발적으로 야근하고 지방 출장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언제는 야근해서 돈 벌어오라며. 이젠 야근해도 난리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일하러 가던 사람이 콧노래 흥얼거리니까 그렇지. 나는 기분 좋으면 이상한 거야? 도대체 당신한테 나는 뭐야? 일하는 소야? 하긴 그러니까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시켰겠지. 그래서 차곡차곡 돈 벌어다 주잖아. 그런데 뭐가 불만이야, 어? 내가 언제 불만 있다고 했어? 여자 분칠 묻혀온 거 해명하라고. 야근 중에 회식 자리에 참석하라기에 밥만 먹고 나왔어. 하필 회식 장소가 작은 선술집이었고 거기 출입구가 좁아서 오며 가며 사람들이랑 스쳤는데 우연히 묻었겠지. 왜? 이젠 밥도 먹지 말고 일할까? 내 딴에는 회식 가서 밥 먹으면 돈 굳을까봐 일부러 회식 간 건데 그것도 불만이야? 당신 애들 키우느라 힘든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마. 나도 힘들어.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고 안 힘든 거 아니야. 일 스트레스에 상사 비위 맞추고 이번에 승진은 될까 안 될까 불안해하는 거 당신한테 언제 한 번이라도 투정 부리는 거 봤어? 제발 집에 와서 편하게 좀 있자. 사람 질리게 좀 하지 말고, 어? 그리고 이거 당신 써. 그러면서 형부가 은색카드 한 장을 내밀더래요. 처음 보는 카드더랍니다. 이게 뭐야? 새로 만들었어. 회사 선배 와이프가 카드 영업한다고 부탁하길래 당신 심심해서 나 쥐잡듯 잡는 거면 차라리 그 카드 가지고 나가서 놀아. 사는 게 재미없으면 재밌는 거리라도 만들라고. 그래서 나이트도 허용해줬잖아. 나이트 나가서 스트레스 풀던가. 그렇게 그날 홧김에 나이트를 가게 된 거였대요. 언니가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나 정말 내가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 네 형부 말이 다 맞는 것 같다가도 의심되고 그래. 근데 네 형부 요즘 진짜 이상했거든. 부쩍 꾸미고 외모에 신경 쓰고 향수까지 뿌리는 안 하던 짓을 하는데 내가 의심이 안 되니? 정말 모르겠어. 내가 이상한 건지 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건지. 아빠도 나 자식 취급 안 한 지 오래됐고 엄마는 나만 보면 눈물 지으면서 내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굴고 남편도 날 애들 엄마로밖에 상대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안 이상해.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게 나한테 막말이나 하고. 언니 입 삐뚤어졌지. 말은 바로 해야지. 형부는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는 걸고 넘어지지 말자. 그리고 막말은 언니가 나한테 먼저 했잖아. 그래, 네 말이 맞아.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너한테 미안하다. 사실 지난번에 너한테 사과해야지 생각은 들었는데 차마 말 못했어. 그럼 내가 전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진짜로 내가 못된 자식, 못된 언니 같아서. 언제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독서대 던졌을 때? 아니면 결혼식 때 막말 대잔치 했을 때? 아님 제부랑 애 낳아주냐고 패드립 쳤을 때? 아님 등신이 어쩌고 했을 때? 아, 야, 너 뭐 이렇게 기억력이 좋냐? 진심으로 다 미안해, 정말로. 제가 아는 언니가 이렇게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닌데 제게 진심 어린 사과까지 하더군요. 아마도 이번 이혼 소장 날아온 게 충격이 크긴 했나 봅니다. 저는 딱히 대답 없이 조용히 언니 말을 들어주기만 했어요. 나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나 봐. 내가 잘못인 거 알면서도 말이 막 나가. 솔직히 네가 한 번쯤 숙이고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 언니로 대우받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사실 그런다고 대우는커녕 더 못나 보이는데. 아무튼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게 검증될 때마다 엄한 너한테 화풀이했어. 그래서 나 벌 받나 봐. 벌 받을 거 있으면 받아야지. 저는 무심한 듯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실 언니에게 연락 오기 전에 엄마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언니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다는 거였죠. 언니가 이번 일로 충격받아서 헛소리를 하는 것 같으니 혹시라도 연락 오면 싸우지 말고 그냥 잘 들어만 주라고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그나저나 형부 바람 얘기나 더 해봐. 뭐 집히는 거나 증거라도 있어? 그랬더니 그런 건 하나도 없다더군요. 달라진 거라곤 늘 하던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러 가는데 기분 좋게 나간다는 것뿐이었어요.
핸드폰을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대요. 게다가 형부는 핸드폰에 비밀번호 설정도 안 해둬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더군요. 아무리 들어도 형부가 바람났다는 말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언니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말 못했는데 네 형부 첫째 낳고 나서 바람 피운 적 있어. 뭐? 진짜야? 누구랑? 회사 계약직 사원이랑. 그런데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너는 제부랑 때되면 여행이다 뭐다 깨가 쏟아지는데 나는 남편이 바람이나 피고 말할 기분 들겠냐? 그냥 혼자 속으로 삭혔지. 부모님이 알아봤자 내가 못나서 그런가 보다 하실 것 같아서 더 말 못했고, 명절에 시댁 안 가고 친정에 간 것도 그 인간이랑 냉전 중이라 그랬어. 동네에선 쇼윈도 부부 행세하면서 지냈고. 언니 말을 모두 듣고 나니 충격적인 걸 떠나 언니가 안 됐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하면서도 표현 안 한 거 보면 그 속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 못되게 군 게 모두 용서되는 건 아니었지만요. 그 사건 때 언니가 계약직 직원 찾아가서 머리털을 뽑아놨대요. 자기 말로는 가발 하나 나왔다더군요. 내가 애 낳고 네 형부 피했던 게 원인인가 싶어서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용서해줬어. 근데 요즘 딱 그때처럼 네 형부 이상해.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알아봐 주라. 응? 그리고 나 진짜 억울하단 말이야. 내가 그동안 나이트에서 몸 흔들면서 춤은 췄어도 바람 피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이건 애들 걸고 진짜 맹세해. 내가 미친년처럼 굴어도 진짜 속까지 미친 사람은 아니라고. 언니는 제게 필사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러면서 도와줄 사람이 저뿐이라고 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무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 혈육이 뭔지 죽을 만큼 미웠던 언니가 약한 모습을 보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게다가 형부가 일전에 바람 피웠던 전력 때문에 그동안 언니가 예민하게 굴었던 거라 생각하니 모든 게 형부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부의 뒷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지방 출장을 간 형부 탓에 뒷조사하는 사람들에게 출장비까지 줘가며 뒷조사를 한 거였죠. 그리고 딱 3일 만에 연락이 오더군요. 저는 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언니 말이 맞았어. 형부 바람 피는 거 맞대. 정말? 이 인간 이럴 줄 알았어. 지금 땡땡 호텔에 있다니까 궁금하면 바로 찾아가 봐. 나 혼자? 야, 같이 가주라. 그래도 하나보다는 둘이 낫지. 제발. 결국 언니와 함께 지방의 한 호텔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뒷조사 업체에서 알려준 호텔방 번호를 찾아가 벨을 눌렀습니다. 곧 문을 열고 형부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저와 언니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되더군요. 아마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올 줄 전혀 몰랐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 맘 편하게 바람 피우고 있다가 호텔 문을 아무렇지 않게 연 거였겠죠. 언니는 형부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주고 아래로 확 내려버렸어요. 형부가 힘도 못 쓰고 허리를 푹 숙였죠. 야, 이 나쁜 자식아. 한 번도 모자라서 또 바람을 펴? 어떤 년이야? 누구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안 나? 그 틈에 저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 여자 얼굴을 본 저는 기겁을 하고 말했습니다. 언니? 왜? 도대체 어떤 년인데? 언니가 형부 머리채를 놓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기절할 듯이 놀라더군요. 네가 어떻게... 네가 왜 여기 있어? 이거 상황이 우습게 됐네. 그 상간녀라는 여자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리고는 크게 당황하지도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남의 남자 뺏은 여자 처음 봐?
너도 내 남친 뺏어놓고 새삼스러워하긴? 왜? 내 머리라도 뜯으러 왔니? 그렇게 말하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남주 언니였어요. 야, 김남주! 너 미쳤어? 미친 건 너지. 내가 너보다 잘 나간다고 부러워서 결국엔 내 남친까지 뺏어갔잖아. 그것도 나랑 결혼 약속한 성호 씨를. 야, 결혼 전이랑 후랑 똑같니? 야, 김성호, 네가 말해봐. 너 이러려고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였어? 왜? 둘이 결혼이라도 하게? 못할 것도 없지. 처음부터 남주가 내 짝이었어. 네가 그날 나한테 술 잔뜩 먹이고 꼬시지만 않았어도 남주랑 둘이 잘 살았을 거라고. 지금이라도 나 그때 실수 바로 잡고 싶어. 그러니까 추하게 이러지 말고 조용히 이혼하자. 야, 김성호, 시은 아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 시은이 주은이 엄마야.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애들 챙겼다고? 성우 씨한테 들어보니까 허구한 날 친정에 맡겨놓고 밖으로 돌았다며? 나한테 보내. 내가 키워줄 테니까. 뭐 잘 키워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너보단 낫겠지. 남주 언니, 왜 이렇게 변했어? 언니 이런 사람 아니잖아. 언니 정도면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 그런데 뭐가 모자라서 형부 같은 사람을 만나. 남주 언니는 제 말을 애써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와중에 형부는 자기가 어디가 어때서 그러냐고 하더군요. 그 순간 언니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남주 언니 앞으로 다가갔고 남주 언니는 무서운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언니는 순식간에 남주 언니 머리를 잡아챘어요. 사정없이 흔드는데 순식간에 머리털이 뽑혀 우수수 떨어지더군요. 야, 이거 못나? 이게 무식하게 힘만 세가지고? 이러니까 고시를 7번이나 떨어졌지? 아! 넌 오늘 죽었어. 두 사람의 무차별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딱히 말릴 생각이 안 들더군요. 두 사람 일이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형부는 싸움을 말리려다가 안 되니까 나중엔 남주 언니를 감쌌습니다. 그게 꼴보기 싫었던 언니가 옆에 있던 호텔 전화기를 들어 올려 형부 등짝을 후려치더군요. 전화기가 순식간에 다 부서졌어요. 전화기가 부서지자 언니는 옆에 있던 장 스탠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형부가 그걸 보더니 남주 언니 손을 잡고 호텔 밖으로 도망을 치더군요. 남주 언니는 쌍코피가 흐르고 있었고 눈 주위는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호텔 계단으로 도망치는 두 사람을 언니가 뒤따라갔습니다. 저는 언니가 행여 사람 잡을까봐 말리려고 따라갔죠. 그런데 비상계단 문을 열고 따라가던 순간 제 눈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형부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는데 둘이 손을 꼭 잡고 있던 바람에 남주 언니도 같이 굴러 떨어진 거였죠. 형부의 몸이 어딘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고통을 호소하는 얼굴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두 사람을 확인했죠. 두 사람은 끙끙대며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제가 119에 전화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정신없는 틈에 몰래 형부의 핸드폰을 슬쩍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형부는 발목이 삐끗했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턱이었어요. 턱을 계단에 부딪히는 바람에 턱이 부러지면서 빠졌다더군요. 그것 때문에 철심을 박는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남주 언니는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손을 땅에 짚는 바람에 팔뼈에 금이 가서 깁스를 해야 했고요. 두 사람이 병원에 있는 사이 저는 핸드폰을 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형부 핸드폰. 이거 네 형부 폰 아닌데? 알고 보니 형부가 언니 몰래 쓰는 핸드폰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였어요. 언니가 그 사실을 알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그 핸드폰 속에는 형부의 충격적인 악행이 들어있었습니다. 단순히 불륜 증거를 모으려고 슬쩍 한 건데
더 엄청난 사실이 들어있었죠. 그건 바로 언니가 바람을 피운 것처럼 위장한 사건이었어요. 사건의 일말은 이랬어요. 형부가 한 남자를 매수해서 그 남자가 언니가 마시는 술에 약을 타게 한 거였죠. 그런데 그 행위도 매우 잘못이지만 술에 탄 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약이 일명 물뽕이라는 약이었거든요. 한때 강남 나이트에서 난리 난 적도 있었죠. 성범죄에 악용되는 약 말입니다. 아무튼 그 약 때문에 형부가 구속되었어요. 덕분에 언니는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쉬워졌죠. 언니는 상간녀 소송을 걸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모두 받고요. 하지만 언니도 폭행죄에서 벗어날 순 없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라는 걸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죠. 언니는 그 이후 성격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에게 나쁘게 말하는 버릇도 없어졌고 저를 감정 쓰레기통 삼아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아마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걸 직접 겪었으니 변할 만도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혼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 언니가 제게 그러더군요. 그동안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지? 이젠 언니답게 행동할게. 내 말 믿어줘서 고마웠어. 우리 이제 우애 있게 잘 지내보자. 그렇게 말하는 언니에게 그러자고 못하겠더군요. 언니, 이미 엎지른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야. 난 그동안 언니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 아직 마음에 상처야. 언니가 그랬지? 나는 언니한테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언니가 심심하면 같이 놀아줘야 되고 언니가 시키면 다 해야 된다고. 그런데 나 이제 언니랑 연 끊고 싶어. 언니가 나한테 고마운 거 알겠는데 정말 날 위한다면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줘. 특히 엄마 아빠 신경 쓰시지 않게. 그게 내가 바라는 마지막 부탁이야.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저는 언니와 따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언니 소식도 엄마를 통해 간간히 들을 뿐이에요. 엄마는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요새 주위가 변한 것 같아. 지난주에는 나한테 용돈을 다 보냈더라고. 아무래도 이혼하고 철들었나 봐. 엄마 말로는 언니가 효녀가 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전 언니가 부모님께 잘해도 여전히 별로 믿음이 안 가네요. 언니가 용돈을 줬어?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근데 난 모르겠다. 언니가 정말 변한 건지 변한 척 하는 건지. 엄마, 언니 너무 믿지 마. 사람 쉽게 안 변해. 아무튼 변했던 안 변했던 지금처럼만 지냈으면 좋겠네. 이 사건으로 인해 달라진 건 언니가 부모님께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물론 저와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언니임에는 틀림없지만 말이에요. 가족만 아니라면 손절하고 싶은 제 언니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